어머니가 오늘 이상했어요. 밥상을 차리다가 멈추시곤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는 숟가락을 식탁에 놓다가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하던 손이었어요. 새벽에 밥을 차리던 손, 늦게까지 빨래를 하던 손, 맞아도 다음날 아침엔 또 밥을 차리던 손이 오늘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 손을 보면서 직감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할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는 평생 말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밥은 먹었냐? 일은 힘들지 않냐? 그게 어머니가 지수에게 하는 말의 전부였어요.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밥상을 차리다가 멈추면서 지수는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프신 건 아닐까? 나쁜 소식이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서 뭔가 들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아픈 표정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오래 담아두었던 것을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꺼낸 첫 마디는 지수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나는 팔려간 거야. 내 외할아버지가 나를 팔았어. 그리고 오빠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지수는 숨이 멈췄습니다. 두 문장이었는데 그 두 문장이 동시에 왔어요. 팔렸다는 것, 그리고 오빠가 이복 형제라는 것. 둘 다 처음 듣는 말이었고 둘 다 지수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봤어요. 72살 어머니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 있던 어머니가, 항상 밥을 차리던 어머니가, 항상 조용했던 어머니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지수를 봤어요. 두 사람이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오늘 이 말을 꺼내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팔려갔다는 건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밥상 앞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손에서, 그리고 평생 아무도 몰랐던 진실에서. 수님이 18이던 해였어요. 어머니도 전라도 시골이었고 남매가 7의 집은 가난했어요. 논 한마지기 없이 남의 농사를 지어 먹던 집이었습니다. 그의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었고 어린 동생들은 굶었어요. 어머니가 밥 대신 풀죽을 끓였는데 그것도 바닥을 드러냈어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울었고 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배고프다는 게 뭔지, 없다는 게 뭔지,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졌어요. 쌀을 꿔오고 돈을 빌렸지만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자에 이자가 늘어서 감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동네를 다니며 장사를 하던 보따리 장사꾼이 왔어요. 서울에 사는 남자라고 했어요. 나이는 30이었고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같이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남자는 작은 공장을 하고 있었고 먹고 사는 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따리 장사꾼이 아버지한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님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수님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 의견이 어떠냐고,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봉투를 받고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있는 돈이 아버지의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수님이 서울로 갔습니다. 18이었어요. 수님은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짐을 쌌어요. 가지고 갈 게 없었어요. 나일론 윗옷 2벌이랑 치마 1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낡은 거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주면서 손을 1번 잡았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잘못된 거라는 걸.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걸. 아이들이 굶는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걸. 수님은 어머니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논이 보이고 밭이 보이고 동생들이 뛰어놀던 길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내릴 것 같아서 내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버스가 달리는 내내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릴 때 뛰어다니던 들판이 사라지고 낯선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이 높아졌어요. 수님은 그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안에 내가 살 집이 있겠구나. 모르는 남자가 있겠구나. 모르는 아이가 있겠구나.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겠구나.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처음 보는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모두가 바쁜 것 같이 보였고 그래서 아무도 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다행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 왔다는 게, 여기서는 아무도 저 집 딸이 팔려왔다는 걸 모른다는 게,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문을 열고 나온 남자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갓난아이였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엄마를 잃은 지 2달이 된 아이였어요. 남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손이 서툴러서 경험 없는 아버지의 손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내밀었어요. 안아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아이를 내밀었어요. 수님은 받아 안았어요.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안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따뜻했어요. 뺨이 빨갰습니다. 엄마 없이 2달을 산 아이였는데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님은 그 온기를 처음 느꼈어요. 팔려온 집에서 처음으로. 그러다가 아이가 손을 뻗었어요. 자면서 팔을 움직였습니다. 수님의 손가락에 닿았어요. 그 작은 손이 수님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꼭 그 순간이었어요. 팔려온 여자가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어도 있는 동안은 잘하자고, 이 아이한테만큼은 잘하자고. 그 결심이 수님을 50년 동안 버티게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이 집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애였습니다. 철수의 어머니였는데 예순이 넘은 분이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수님이 처음 들어오던 날 그 눈빛을 봤어요. 위아래로 훑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눈빛이 어떤 의미인지 수님은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했어요. 밥이 설었다고 하면 다시 지었습니다. 국이 짜다고 하면 다시 끓였어요. 바닥을 닦으면 다시 닦으라고 했고 마당을 쓸면 다시 쓰려고 했습니다. 수님은 말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시 했어요. 말대꾸를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첫날부터 알았거든요. 그것뿐이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힘은 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일들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수님이 일을 잘못하면 때렸습니다. 국자로 머리를 치고 빗자루로 등을 쳤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처음 맞은 날을 수님은 기억했어요. 밥이 설었다고 했어요. 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자가 날아왔어요. 머리를 쳤습니다. 수님은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밥을 다시 지었어요. 수님은 맞으면 맞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이가 깰 것 같아서, 소리를 내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이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수님은 날짜를 세지 않았어요. 세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오니까, 내일을 버티면 또 다음 날이 오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수님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기어서 부엌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엄마. 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거기 앉아서 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나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수님한테는 너무 충격이 컸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볼까봐 얼른 돌아섰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낳아주지 않은 아이한테 엄마라는 말을 들었어요. 팔려온 여자한테 엄마라는 말을 했어요. 그날부터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는 날도, 친정에 돈을 보내고 빈 지갑을 보는 날도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해에 지수가 태어났어요. 수님이 이 집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지수를 낳던 날 수님은 혼자였어요. 진통이 오는데 철수는 공장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혼자서 이를 악물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구나. 처음으로 내가 낳은 아이구나. 아이가 울었어요. 처음 우는 소리가 났을 때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렇게 수님이 울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가 우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데 수님은 아이 때문에 운 게 아니었어요. 동수 때문에 울었어요. 동수를 낳은 여자가 생각났어요. 이런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갔겠구나.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갔겠구나.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동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수를 안으면서. 그날부터 동수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이 느낌을 알았는데 동수 어머니는 몰랐으니까 내가 2배로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맞으면서 살았다는 게, 그런데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다음 날 또 일어났다는 게, 왜 아버지는 막지 않았냐고 지수가 물었어요. 수님이 말했어요. 철수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못 막았다고. 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자신이 나서면 수님이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아서 그냥 있었다고. 그 말이 더 슬펐어요. 알면서도 못 막았다는 말이.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수님을 혹독하게 대했을까요? 단순히 며느리가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님한테는 또 다른 짐이 있었어요. 친정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했고 어머니는 아팠고 아버지는 일을 못했어요. 수님이 이 집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친정에서 편지가 왔어요. 처음엔 안부 편지였습니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냐고. 수님은 답장을 썼어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지 않았는데 잘 지낸다고. 그 다음에 온 편지에는 돈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고. 어머니 약값이 없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수님은 보냈어요. 살림에서 아끼고 아껴서 보냈어요. 밥을 덜 먹고 보냈어요. 옷을 사지 않고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철수 몰래, 새벽에 부엌에 혼자 앉아서 봉투를 봉했어요. 우체통에 넣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맞으면서 아낀 돈인데, 내가 밥을 덜 먹으면서 모은 돈인데, 그래도 보냈어요. 동생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약을 먹어야 하니까, 그게 1년에 한 번이었다가 2번이 되고, 2번이었다가 3번이 됐어요.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또 다른 동생이 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빌려갔어요.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어요. 수님은 그게 억울했어요. 내가 맞으면서 모은 돈인데, 내가 밥을 덜 먹으면서 모은 돈인데, 그게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족인데, 동생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약을 먹어야 하니까, 그냥 보냈어요. 억울해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았어요. 우리 집 돈을 친정에 빼돌린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님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때렸어요. 이번엔 국자가 아니었어요. 손이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돈을 어디다 쓰냐고 했어요. 팔려온 주제에 친정까지 챙기냐고 했어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맞는 것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팔려온 주제에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맞아. 나는 팔려온 거야.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인가? 내가 원해서 팔려온 건 아니잖아. 동생들이 굶어서 팔려온 거잖아. 그래서 친정을 도울 수밖에 없어서 도운 거잖아. 그게 잘못인가? 수님은 맞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동생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게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약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맞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밤 수님은 부엌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혼자서 아이가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 집에 와서 처음 울었어요. 맞은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팔려온 주제에 라는 그 말 때문이었어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팔려온 게 사실인데,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그걸 평생 들어야 하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러다가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자는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봤어요. 뺨이 빨갰어요. 작은 입술이 오물오물 움직였어요. 자면서 뭔가를 먹는 것 같았어요. 수님은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아이 얼굴을 보면 살 수 있다. 이 아이한테는 이런 삶을 주지 말아야지. 내가 당한 걸 이 아이한테 넘기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음 날 또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였어요. 1년이 됐고 5년이 됐고 10년이 됐어요. 맞는 일이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친정 보내는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버티게 됐어요. 버티는 게 습관이 된 거겠죠.
아니면 이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된 거겠죠. 지수는 물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도망가고 싶지 않았냐고. 수님이 웃으면서 있었다고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버스 터미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 버스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탔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동수가 있었고 나중에 지수가 생겼으니까 그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 얼굴이 생각나면 발이 안 떼어졌어요. 그게 수님을 이 자리에 잡아뒀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자리였는데 아이들이 자신을 이 자리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자리가 됐어요. 그게 수님의 하루였습니다. 맞고 보내고 키우고 또 맞고 그래도 다음날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수님이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됐을 때였어요. 아이를 재우고 방을 정리하다가 장롱 안쪽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뭔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이 옷이 있었어요. 손바느질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실밥이 촘촘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맨 실밥이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만들었겠죠. 배가 불렀을 때 이 옷을 입혀줄 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걸 입혀야지 하면서 바느질을 했겠죠. 그런데 그 옷을 입히지 못하고 갔어요. 아이를 낳다가 갔으니까 이 옷은 한 번도 입혀지지 않은 채로 상자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 밑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겉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동수에게. 수님은 편지를 펼쳤어요. 동수에게.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하고 가게 됐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많이 컸겠지. 아마 엄마가 누구인지도 기억 못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 그 사람이 너한테 엄마야. 잘 자라라. 엄마가. 수님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쓴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게 어쩌면 죽어가는 와중에도 아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가는 게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쓴 말이 옆에 있는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 그 사람이 너한테 엄마야. 그게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수님은 알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 아이를 부탁한다고 이 편지로 말하고 있었어요. 수님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이 집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도 자고 있으니까 혼자서 실컷 울었어요. 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이 아이를, 나를 믿고 부탁하는 거잖아.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여자 목까지 잘하자고. 맞아도 보내도 힘들어도 이 아이한테는 두 사람 몫으로 잘하자고. 그 결심이 수님을 버티게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맞는 날도, 친정에 돈을 보내고 빈 지갑을 보는 날도, 팔려온 주제에 라는 말을 들어도 이 아이 얼굴을 보면서 버텼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버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늙었어요. 수님이 이 집에 온 지 20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아팠어요. 허리가 굽었고 다리를 못 썼어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그때 누가 간병을 했는지 아세요? 수님이었습니다. 맞으면서 살았던 수님이 그 시어머니를 간병했어요. 밥을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어요. 밤에 신음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약을 드렸어요.
철수가 말렸습니다. 당신이 왜 그래야 하냐고. 간병인을 쓰자고. 아니면 요양원에 보내자고. 수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지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무서웠거든요. 어머니한테 차가웠고 말이 항상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할머니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약을 드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나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그 손으로 약을 드릴 수 있었냐고. 수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라고 했어요. 불쌍해서요. 나를 때린 분이지만 그분도 누군가한테 맞으면서 살았겠지. 그분도 팔려왔겠지. 그래서 며느리를 때린 거겠지. 그러면 나보다 더 불쌍한 거잖아.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불쌍해서 맞으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시어머니는 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했어요. 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불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을 수 있었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친정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이 끊긴 동생은 결국 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10년이 지나서 빈손으로 왔어요. 사업이 망해서 돈은 갚지 못한다고 했어요. 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화가 안 났냐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맞으면서 아낀 돈인데. 밥을 덜 먹고 모은 돈인데. 수님이 말했어요. 화가 났지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동생인데.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억울해도 가족이고. 화가 나도 가족이고. 그래도 결국 가족이에요. 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팔려온 자리에서 맞으면서 그래도 가족들을 도우면서 그 상처를 자식한테 넘기지 않으면서.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수님을 혹독하게 대했을까요? 지수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철수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애도 사실은 그랬어요. 젊었을 때 가난한 집에서 팔리다시피 이 집에 왔다고. 자신도 맞으면서 살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시어머니는 생각했대요.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길들여야 한다고. 자신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걸 며느리에게 되풀이한 거예요. 그게 이 집안에서 대물림된 상처였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팔려가고 맞고 또 그걸 아래로 내리면서. 그 고리가 다행히 어머니한테서 끊겼어요. 어머니는 그 상처를 받고도 자식한테 넘기지 않았어요. 거기서 끊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 상처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맞으면서도 보내면서도 버티면서도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며칠 뒤였어요. 수님이 오빠 동수를 불렀습니다. 지수도 함께 있었고 아버지 철수도 옆에 앉았어요. 네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다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됐는지, 18배 팔려오다시피 왔다는 것, 이 집에 왔을 때 갓난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를 받아 안았다는 것, 시어머니한테 맞으면서 살았다는 것, 친정에 돈을 보내면서 살았다는 것, 팔려온 주제에 친정까지 챙기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동수라는 것. 동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고, 그 다음엔 뭔가 오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엔 굳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어머니가 다 말한 뒤 장롱에서 상자를 꺼내와서 동수 앞에 내려놓았어요. 50년이 넘은 상자였습니다. 동수가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옷이 있었어요. 한 번도 입혀지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동수가 편지를 펼쳤어요. 읽다가 멈추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수가 한참 뒤에 말했어요. 엄마가 이 편지를 50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수님이 응 했습니다. 왜 이제야 주냐고 물었어요. 수님이 말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직접 줘야 직접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다고. 동수가 또 물었어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고. 수님이 말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 여자 목까지 두 사람 몫으로. 그리고 맞아도 다음날 일어날 수 있었던 게 그거였다고. 이 아이가 있어서였다고. 동수가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우는 소리였어요. 지수도 울었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수가 한 말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동수가 눈물을 닦고 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알고 있었어.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수님이 굳었습니다. 지수도 굳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동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동수가 말을 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들었다고 했어요. 저 집 엄마는 두 번째래. 오빠는 전처 자식이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 뒷모습을 봤대요.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는 어머니 뒷모습을. 그리고 동수는 생각했어요. 내 친엄마가 아니어도 뭐가 달라지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내 엄마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 무렵 동수는 다른 것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어머니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막고 있었어요. 동수는 그 장면을 보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했어요. 소리 없이 어머니처럼 10살짜리 아이가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막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나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이 집에 안 왔을 테니까. 내가 없었으면 맞지 않았을 테니까. 그 죄책감이 10살짜리 아이한테 있었어요. 그날 밤 새벽에 일어났어요. 물 마시러 나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내일 동수학교 소풍이었어요.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맞은 날, 그 다음 날 소풍 도시락을. 동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뱃속에서 나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으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는 사람이 엄마구나. 내 때문에 이 집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동수는 알면서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할 때까지. 그게 40년이었습니다. 동수가 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어릴 때 그 작은 손이 어머니 손가락을 잡았던 것처럼 지금 그 손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 되어 있었어요. 40년이 지난 손이었어요. 엄마, 고마워. 맞으면서도 도시락 싸줘서 고마워. 친정 도와주면서도 우리 밥 챙겨줘서 고마워. 그 상처를 나한테 안 넘겨줘서 고마워.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우는 걸 지수는 처음 봤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말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많이 고마워. 막지 못해서 미안해. 그게 평생 미안했어. 수님이 말했어요. 말아.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미안해 한다는 거.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 나도 알아. 지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두 사람이 평생 이 말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못했고 어머니는 괜찮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 말들이 오늘 처음으로 오갔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살아있는 동안 직접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잘 살았다고, 괜찮다고 그 말을 직접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빠 동수와 오래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봤냐고 물었어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봤다고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식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욕을 한 적이 없었어요. 원망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말하지 않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걸 동수는 알고 있었거든요. 동수가 말했어요. 그 소풍 도시락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어요. 김밥이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소풍날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었다고.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맞은 날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싼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었다고 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게 박수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팔려왔지만 낳지 않았지만 맞으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쌌어요.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지수가 그날 밤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후회해요? 뭘? 이 집에 온 거요. 이렇게 사신 거요. 수님이 오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후회는 없어. 억울한 건 있어. 지금도. 근데 후회는 없어. 지수가 물었어요. 왜요? 라고. 너희가 있잖아. 동수도 있고 너도 있고 그게 내 자리잖아. 팔려온 자리지만 내가 만든 자리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어머니를 봤어요. 72살 어머니. 주름진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이 50년 동안 이 가족을 지켰어요. 팔려온 자리지만 내가 만든 자리야. 그게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그게 박수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늘도 수님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아침이었어요. 네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런데 어제의 침묵과 달랐어요.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들이 내려진 다음의 가벼움이었습니다. 동수가 말했어요. 엄마 밥은 항상 맛있다고.
처음 먹던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맛있었다고. 지수도 말했어요. 나도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철수도 말했어요. 나도 당신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세 사람이 한꺼번에 나도 했어요. 수님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세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이 밥상에서 이 사람들이랑 박수님은 팔려온 여자였어요. 맞으면서 살았고 친정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낳지 않은 아이를 두 사람 몫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가족의 엄마가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싸준 도시락으로. 세상에는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수님처럼 맞으면서도 다음날 일어나서 평상시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삼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자기가 정할 수 있었어요. 박수님은 그 선택을 18배 했습니다. 갓난아이의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던 그 순간에 잘하자고, 맞아도, 힘들어도, 있는 동안은 잘하자고. 그 선택이 50년이 됐어요. 그 선택이 엄마라는 자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 됐던 거예요. 어떤 자리는 태어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엄마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도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싸준 도시락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